아내의 피가 굳어 까맣게 변한 채 내 손톱 밑에 끼어 있었고, 구겨진 내 흰 셔츠 자락에는 붉은 자국이 엉겨붙어 있었다. 나는 응급실 문 앞 차가운 스테인리스 의자에 넋을 잃고 앉아 수술 중이라는 붉은 글씨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짙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며 위장을 뒤틀게 했고, 헛구 역질과 함께 입안에는 쓴맛이 맴돌았다. 임신 12주차. 내 안에 서윤이 지독한 입덧을 견뎌가며 하루하루 애지중지 품어왔던 우리의 처사이는 이제 싸늘한 의료기구들에 의해 그녀의 몸 밖으로 꺼내진 숨, 멎은 생명이 되어버렸다. 15분 전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처참한 내 꼴을 보며 마스크를 내리고 한숨을 쉬었다. 복부에 가해진 너무 강한 충격 때문에 태아를 지킬 수 없었다고 했다. 내 아내 서유는 심각한 하혈로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현재 혼수 상태였다. 삶과 죽음이 얇은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널뛰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바지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새벽 일시 병원 복도의 끔찍한 정막을 깨부수었다. 환하게 켜진 화면 위로 깜빡이는 이름. 어머니. 나는 그 이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아내를 구급차에 싣고 오던 그 떨리던 순간부터 지난 12시간 동안 나는 어머니와 내 친동생 기태에게 70통이 넘는 전화를 걸었다. 음성 사서함에 대고 서윤이 계단에서 굴렀다고,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고, 제발 돌아와 달라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내가 받은 건 절망적인 긴 통화 연결음 뿐이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환갑을 기념해 내가 꼬박 1천만 원을 들여 끊어준 호화 크루즈를 타고 부산항을 떠나 싱가포르로 향하는 중이었다. 나는 차가운 병원의 공기를 폐 깊숙이 들이마시며 굳어버린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전화를 받았다.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시끄러운 EDM 음악 소리와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카지노의 환호성이 내 고막을 강타했다. 야, 강도진? 너는 애가 10여 통을 넘게 전화하는데 받지도 않고 뭐 하는 짓이야? 어디 처박혀 있는 거야?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극도로 흥분한 가쁜 숨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걱정이나 안부 따위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누군가 오한마로 내 가슴을 내려치는 것 같았다. 나는 이 악물고 이세로 간신히 단어들을 뱉어냈다. 어머니,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냐고요. 아유, 네가 어디 있는지가 뭐가 중요해. 나 지금 선상 VIP 구역에 있어. 체면 구기게 진짜 짜증나게 하네. 너 당장 폰 열어서 엄마 블랙카드 계좌로 3천만 원만 급하게 쏴라. 빨리! 결제하려고 직원들 기다리잖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3천만 원. 그 숫자가 내 뇌리에 콱 밝혔다. 아내의 사산된 아이를 긁어내는 수술 동의서에 막 사인을 한 이 순간에 3천만 원? 한밤중에 3천만 원이 왜 필요하다는 건가? 아, 글쎄, 여기 초보유층들 전용 경매장이랑 카지노가 있잖아. 내 친구들 다 카드 긁어서 다이아몬드 사고 난리 났어. 엄마가 기가 막히게 예쁜 에메랄드 목걸이를 하나 받았거든? 이거 차면 아주 귀티가 좔좔 흐르고 재물운도 트인데. 네가 준 가족 카드로 긁었는데 한도 초과라잖아. 넌 사업한다는 놈이 엄마한테 이렇게 쪼들리는 카드를 쥐어줘서 망신을 시켜? 당장 3천만 원 보내서 목걸이값 마저 치르고 남는 건 기태놈한테 줘서 카지노에 넣게 해. 걔 지금 운이 좋아서 10배로 불려온단다. 수화기 너머로 동생 기태의 혀 꼬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흐름 끊기기 전에 빨리 돈 내놓으라고 엄마를 재촉하고 있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며 관자놀이로 쏠렸다. 내 어머니는 허영심에 찌들어 보석을 사고 막내 아들의 도박 자금을 대주기 위해 한밤중에 3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죽어가고 있고 친손주가 죽어버린 이 와중에. 어머니, 내 목소리는 감정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채 건조했다. 나는 나를 낳아준 이 여자에게서
최소한의 경악이나 놀람, 아니면 짧은 침묵이라도 기대했다.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바다 위라 잘 안 들려. 서윤이 유산했어요. 지금 생사가 오가는 수술 받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고요. 들리세요? 제가 아침부터 70통이나 전화했어요. 제발 돌아오라고 울부짖었다고요. 아이고, 난 또 무슨 하늘이라도 무너진 줄 알았네. 겨우 3개월 된 핏덩이 가지고 유난을 떨기는. 어머니의 말은 펄펄 끓는 물을 내 얼굴에 들이붓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목소리조차 낮추지 않았다. 오히려 짜증 섞인 쯧쯧 혀를 차는 소리까지 들렸다. 내가 아침에도 말했지? 임신했을 땐 움직여야 한다고. 집구석에 퍼져, 누워서. 누구한테 어리광이야? 그까지 30kg짜리 캐리어 하나 차에 좀 실어달라고 했더니 툭 구르고 자빠져서 피해자인 척 쇼를 하잖아. 병원 갔으면 된 거지. 거기서 마누라나 돌봐. 애초에 여행 기분 다 잡치게 왜 전화질이야? 바다 한가운데서 피 흘리고 어쩌고 하는 소리 들으면 부정 탄단 말이야.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졌다. 기분 잡치게? 쇼를 해? 내 안에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할 정도로 심한 입덧을 앓고 있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동생 기태의 팔목 관절이 아프다는 핑계로 서윤에게 30kg이 넘는 대형 수화물 캐리어를 2층부터 1층 현관까지 끌어내리라고 강요했다. 내 안에는 어머니의 그 캐리어 때문에 죽을 뻔했다. 현관 앞 계단에서 굴러거실 바닥이 온통 피바다가 되었는데도 어머니와 기태는 그 피를 피해 캐리어를 끌고 택시를 타러 나갔다. 어머니,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야, 강도진, 너 어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내가 뼈 빠지게 낳고 길러놨더니 근본 없는 집구석에서 옷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어미를 쳐부르러? 걔가 구른 건 걔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집안에 재수 없는 일 생긴 거 핑계로 돈 안 보내려는 수작풀이지 마. 당장 3천만 원 보낼 거야, 말 거야? 돈 없으면 회사 돈이라도 빼서 당장 보내. 내 친구들이 보고 있다고. 넌 내가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숨기를 바라니? 병실 유리창 너머로 시선이 향했다. 서유는 수많은 산소 호흡기와 링거줄을 매단 채 핏기 없이 누워 있었다. 지난 3년의 시집살이 동안 그녀는 묵묵히 참아냈다. 어머니에게 흙수저라고 모욕당할 때도, 동생 기태가 유흥비로 그녀의 월급을 뜯어갈 때도 속으로 눈물만 삼켰다.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나는 겉으로 보전 평화로운 가정이란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 그 알량한 효도라는 핑계로 내 아내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나는 허리를 곧게 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수화기 너머의 여자를 향했던 내 마지막 일말의 존경과 핏줄에 대한 애착은 빛조차 보지 못하고 떠난 내 아이와 함께 죽어버렸다. 잘 들으세요. 내 목소리는 텅 빈 병원 복도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더 이상의 떨림도 애원도 없었다. 3천만 원 땡전 한 푼도 없습니다. 에메랄드 목걸이도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서 어머니랑 기태한테 갈 돈은 단 1원도 없을 겁니다. 너 미쳤어. 감히 나한테 말대꾸야? 돈 안 보내면 사람들한테 이 망신을 어떡하라고. 기태놈이 카지노에서 빚까지 졌단 말이야. 너, 네 동생 손목이라도 날아가는 꼴 보고 싶어? 그럼 손목 날아가라고 하세요. 어머니는 창피하시면 바다에 뛰어내리시든가요. 이 천하의 몹쓸 놈, 그깟 마누라년 하나 때문에 내 돈줄을 끊어. 내 돌아가면 이 집구석 다 박살내고 그년 당장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두고 봐. 나는 그녀가 더 이상 소리치게 두지 않았다.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바꾼 채 천천히 눈앞으로 내렸다. 어머니의 저주 섞인 상스러운 쌍욕이 허공에 울려 퍼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는 검지손가락으로 은행 앱을 열었다. 첫 번째, 내 명의지만 어머니가 들고 있는 플래티넘 신용카드 선택. 카드 정지.
정말로 카드를 정지하시겠습니까? 확인. 두 번째, 기태가 쓰고 있는 가족 체크카드 선택. 정지, 확인. 세 번째, 가족 공용생활비 연동 계좌. 남은 잔액 전부 내 개인 계좌로 이체 후 거래 정지. 수화기 너머에서 자신의 할생의 앱 결제가 막혔음을 깨달은 어머니의 욕설이 순식간에 공황 섞인 비명으로 바뀌었다. 도진아, 계좌씨가 내 카드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정지라고 떠. 당장 풀어. 야, 기태 지금 조폭들한테 잡혔다고. 도진아? 나는 통화 시간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4분 20초. 그 4분이 내가 그녀의 아들로 살아간 마지막 시간이었다. 붉은색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공기가 돌연 숨막히는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눈물조차 마르고 없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밀어서 전원 끄기를 실행했다. 까맣게 꺼진 화면과 함께 그 썩어 빠진 집구석과의 마지막 끈도 완전히 잘려나갔다.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아내의 병실로 몸을 돌렸다. 저 호화 크루즈 위에서 벌어질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고 그들이 태평양 바닥에 수장되든 말든 내 알바 아니었다. 이 순간부터 내 유일한 목적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아내와 죽은 아이의 억울함을 갚아주는 것뿐이었다. 병원 복도 천장의 형광등이 창백하고 차가운 빛을 내뿜고 있었다. 두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 앉아있던 내 셔츠에서는 피가 말라붙어 역겨운 비린내가 진동했다. 벽에 걸린 전자시계는 새벽 3시를 깜빡이고 있었다. 주변은 쥐죽은 듯 고요했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어제 아침의 끔찍한 환영들이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다. 세상에 나오지도 못한 내 아이를 앗아가고 핏줄이라는 두 글자에 가졌던 내 마지막 믿음마저 짓밟아버린 운명의 아침.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기억이 슬로모션 영화처럼 생생하게 밀려왔다. 어제 아침 세관에 묶인 수출 물량 문제로 나는 일찍 회사로 출근해야 했다. 서류 가방을 들고 나서기 전 나는 서윤에게 따뜻한 두유 한 잔을 타주고 식탁에 임산부 영양제를 올려놓은 뒤 아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12주차. 입덧이 가장 극심한 시기였다. 헛구역질 탓에 밤새 잠을 못 자 아내의 얼굴은 파리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거듭 당부했었다. 오늘은 서윤이 방에서 쉬게 놔두세요. 짐 챙기거나 청소하는 건 기태시키거나 가사 도우미 부를 테니까요. 그때 어머니는 거울 앞에서 화려한 실크 원피스를 몸에 대보며 들떠 있었다. 손을 휘휘 저으며 알아서 할 테니 출근이나 해라고 했다. 동생 기태는 소파에 길게 누워 모바일 게임에서 나는 요란한 총소리에 빠져 폰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건성으로 캐리어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들을 믿었다. 아무리 어머니가 며느리를 들들 볶고 내 동생이 구제불능의 게으름뱅이라 해도 최소한 사람이라면 우리 집안의 핏줄을 품은 여자에게 일말의 연민은 있을 거로 생각했던 나의 멍청한 착각이었다. 나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 꺼두었던 폰을 주머니에서 천천히 꺼냈다. 전원 버튼을 누르는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창백한 빛이 내 엉망진창인 얼굴을 비췄다. 나는 데이터 연결을 켜지 않고 병원 와이파이만 잡은 뒤 우리 집 거실에 설치된 홈 CCTV 앱을 열었다. 내 심장에 직접 비수를 꽂아 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뼛속 깊이 새기고 싶었다. 그래야 다시는 단 한 번이라도 저들에게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테니까 시간을 어제 오전 9시로 돌렸다. 화면 속 서유는 헐렁한 잠옷 차림으로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살짝 불러오기 시작한 배를 감싸준 그녀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아래층 거실에서는 어머니가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30kg이 훌쩍 넘는 시뻘건 초대형 명품 캐리어 2개가 버티고 서 있었다.
그 안에는 크루즈 친구들에게 과시하려 쑤셔넣은 명품 옷과 신발, 홍삼 진액과 최고급 한우 세트가 가득했다. 기태놈은 여전히 탁자에 다리를 꼬고 올려둔 채 게임 속 팀원들에게 쌍욕을 퍼붓고 있었다. 어머니는 거실을 서성이다. 서윤을 발견하곤 며느리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을 해댔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입모양만으로 얼마나 도끼 어린 폭언이 쏟아지는지 알 수 있었다. 밖에서 택시 기사가 재촉하고 있다며 서윤에게 그 거대한 캐리어를 주차장까지 옮기라고 윽박지르고 있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배를 가리키며 애원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기태에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며 어머니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내 소중한 남동생 놈은 형수의 손을 거칠게 쳐내더니 짜증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쌍욕을 뱉고는 맨손으로 밖으로 횡하니 나가버렸다. 그 꼴을 본 어머니는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서윤에게 달려가 그 무거운 캐리어를 억지로 쥐어주었다. 서윤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자기 몸집의 1.5배는 되는 캐리어를 힘겹게 끌며 서윤은 이를 꽉 물고 한 걸음씩 현관 쪽으로 향했다. 현관문 너머에는 대리석으로 된 5개의 계단이 있었다. 그리고 최악의 순간이 닥쳤다. 캐리어 바퀴가 발매트 모서리에 걸렸고 서윤이 짐을 당기는 순간 관성에 의해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나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서윤은 첫 번째 대리석 계단에서부터 주차장 바닥까지 굴러떨어졌다. 30kg짜리 캐리어가 그대로 그녀의 배와 골반 위를 덮쳤다. 아내는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양손으로 배를 감싸주고 극심한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단 몇 초 뒤 그녀의 옷 아래로 검붉은 피가 흘러나와 하얀 대리석 바닥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서윤은 헐떡이며 계단 위쪽에선 어머니를 향해 한쪽 팔을 뻗었다. 살려달라고. 뱃속에서 죽어가는 당신의 손주를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카메라 화면에 이어진 장면은 평생 잊지 못할 인간의 잔혹함 그 자체였다. 어머니는 2초 정도 멈칫했다. 피투성이가 된 며느리를 한 번, 그리고 자기 손목시계를 한 번 번갈아 보았다. 달려내려와 며느리를 부축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대신 그녀는 혀를 찼다. 맹세컨대 나는 그녀가 혐오스럽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는 걸 똑똑히 보았다. 어머니는 피웅덩이를 조심조심 피해 두 번째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택시 문을 열고 기태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형수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걸 본 놈은 흠칫 놀라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버리고는 뒷좌석에 쏙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택시는 내 아내를 차가운 바닥에 홀로 버려둔 채 출발했다. 그들은 호화 크루즈 승선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며느리를, 형수를, 자기 집안의 핏줄을 죽도록 내버려둔 것이다. 스마트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스테인리스 바닥에 툭 떨어졌다. 나는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비명이 새어나오지 않게 내 팔뚝을 피가 나도록 물어뜯었다.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울분이 내 온몸의 세포를 태워버리는 것 같았다. 효도, 핏줄, 가족? 이 모든 게 역겨운 농담에 불과했다. 그들은 가족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다. 서윤은 시간제 가사도우미가 와서 경악하며 구급차를 부를 때까지 꼬박 1시간을 피 흘리며 방치되어 있었다. 만약 도우미 아주머니가 30분만 늦게 왔더라면 나는 아내마저 잃었을 것이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뺨에 말라붙은 눈물 자국을 거칠게 닦아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내 눈빛을 보고 흠칫 놀라 한 걸음 물러설 정도로 내 눈은 살기를 띄고 있었을 것이다. 바닥에 떨어진 폰을 주었다. 와이파이가 다시 연결되자 내 손안에서 알림과 문자, 이메일, 부재중 전화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미친 듯이 진동했다. 이 악몽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돌로 굳어버린 심장으로 그들이 던지는 그 어떤 시궁창 같은 현실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새벽녘 쏟아지는 소나기가 병원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내 머릿속을 맴도는 어두운 상념들로부터 나를 끌어냈다. 병원은 사람들의 발소리, 약 카트 굴러가는 소리, 간호사가 환자를 부르는 소리로 분주해지기 시작했지만 이 중환자실암 내 시간만은 얼어붙은 듯 멈춰 있었다. 화면을 켜자 수십 개의 알림이 가득했다. 어머니의 부재중 전화 90여 통, 기태의 번호로 30통. 그런데 그 사이에 낯선 국제발신 번호로 온 부재중 전화 10여 통과 내피를 다시 한번 거꾸로 속게 만든 문자 메시지들이 섞여 있었다. 전화를 끈 직후인 2시간 전에 도착한 문자를 열었다. 네 친동생 놈, 지금 공해상 카지노에서 빚담보로 잡혀있다. 3천만 원은 오늘 하루 이자다. 정오에 배가 기항지 항구에 닿기 전까지 계좌로 돈 안 쏘면 내 동생 바다에 던져질 줄 알아라. 전화 끄면 다인 줄 아나 보지? 이어서 해외 메신저 앱으로 짧은 영상 하나가 전송되어 있었다. 화면에는 붉은 조명이 켜진 희미한 방 안이 보였다. 어머니가 착하고 똑똑한 내 새끼라며 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그 애지중지 막내 기태가 카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두 손은 뒤로 묶인 채 얼굴은 퉁퉁 부어오르고 입가엔 피가 맺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양옆으로는 목까지 문신을 한 덩치 큰 사내둘이 작은 쇠망치를 들고 서 있었다. 형, 도진이 형, 제발 살려줘. 형, 제발 카드 좀 풀어줘. 얘네가 나 손목 자른데 엄마 좀 살려줘. 영상 속 기태의 목소리는 도살장에 끌려온 돼지처럼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문신한 사내가 기태의 가슴팍을 걷어 찾아 놓은 바닥에 나뒹굴며 기침을 해댔다. 영상은 거기서 뚝 끊겼다. 나는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폰을 꽉 쥐었다. 한밤중 3천만 원의 진짜 이유가 이거였군. 에메랄드 목걸이니, 명품 쇼핑이니, 친구들 앞에 체면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어머니의 콧대 높은 허영심으로 포장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어머니는 자기 귀한 아들이 도박빚을 지고 조폭들에게 인질로 잡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첫째 아들인 내게 돈을 뜯어내려 쇼핑 핑계를 대며 태연하게 연극을 벌인 것이다. 며느리는 생사를 오가고 손주는 잃은 그 장남에게 말이다. 어머니의 잔인함은 내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어머니의 머릿속에 며느리의 목숨이나 방금 죽은 손주에 대한 슬픔 따위는 없었다. 오로지 내 돈으로 작은 아들을 구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회사 이메일을 열었다. 새벽 2시 주거래 은행에서 보낸 붉은색 긴급 메일이 눈에 들어왔다. 법인 신용카드, 해외 이상 거래 탐지, 거래 금액 1억 원. 집 서재 금고에 보관해두며 수입 장비 대금 결제용으로만 쓰던 법인 카드였다. 시스템이 공해상 카지노라는 이상 IP를 탐지해 내 폰으로 전송된 OTP 인증을 요구하며 결제를 임시 보류시킨 상태였다.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비어있는 복도에 울려 퍼진 메마르고 씁쓸한 웃음소리에 지나가던 청소 아주머니가 흠칫 돌아볼 정도였다. 1억 원? 기태는 제 명의의 체크카드만 쓴 게 아니었다. 어떤 수작을 부렸는지 몰라도 어머니와 놈은 여행을 떠나기 전 내 법인 카드의 정보를 훔쳐냈다. 지난 5년간 피땀 흘려 일군 내 회사의 자금줄을 완전히 말려버릴 작정이었던 거다. 자신들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수십 명의 내 직원들을 길거리로 나앉게 할 셈이었다. 어젯밤 내가 모든 연동카드를 정지시키지 않았다면, 2단계 보안 OTP 시스템이 없었더라면 오늘 아침 내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을 것이다. 이 모든 건 철저히 계획된 짓이었다. 이 호화 크루즈 여행은 내가 어머니 환갑을 위해 바친 효도 선물이 아니었다. 기태가 한국에서의 감시를 피해 공해상의 합법 카지노에 오르기 위한 핑계였고, 어머니를 방패막이 삼아 내 등골을 완전히 뽑아먹으려는 함정이었다.
나는 조폭들의 협박 문자와 기태가 징징대는 영상을 미련 없이 삭제했다. 지난 10년간 나는 이 집구석의 현금 인출기처럼 살았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갚아주고, 집을 수리해주고, 차를 사주고, 기태가 사고 칠 때마다 합의금을 물어주었다. 내가 참고, 내가 품으면 가족이 화목해질 거라 믿었다. 그래서 서윤에게도 나와 함께 참아달라고 강요했다. 서윤아,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기태는 아직 철이 없잖아. 우리가 장남이고 맏며느리니까 좀만 믿지고 살자. 그래야 집안이 평화롭지. 그 빌어먹을 믿지고 살자는 희생이 결국 만족을 모르는 거머리 같은 괴물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중환자실 문의로 환자가 고비를 넘겼음을 알리는 초록불이 켜졌다. 의사가 나와 나를 불렀다. 부인께서 의식을 찾았습니다. 생체 수치는 안정적이지만 정신적으로 극도의 공황 상태입니다. 당장 들어가서 안심시켜 주셔야 합니다. 나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다. 병실 안의 서늘한 공기가 내 모든 감정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 순간부터 기태놈이 살든 죽든 손목이 날아가든 바다에 던져지든 나는 눈꼽만큼도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들이 먼저 이 가족을 버리는 길을 택했다. 이제 내가 그 알량한 핏줄이라는 이름에 관해 마지막 못을 박을 차례였다. 중환자실 문이 닫히며 바깥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다. 방 안엔 규칙적인 심장 모니터링 기계의 삐삐 소리만 맴돌았다. 서윤은 새하얀 이불과 매트리스 사이에 푹 파묻히듯 누워 있었다. 얼굴이 너무나 창백해 어디가 살갗이고 어디가 시트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서윤이 천천히 눈을 떴다. 항상 맑게 웃던 예쁜 그 눈동자는 이제 탁 하고 퉁퉁 부어 있었으며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링거반을 자국으로 시퍼렇게 멍든 손을 미끄러뜨려 홀쭉해진 자신의 배를 어루만졌다. 소리 지르지도 오열하지도 않았다. 그저 소리 없는 눈물이 끝없이 차올라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가슴속에 맺힌 오열이 가냘픈 어깨를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다. 나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차갑게 식은 그녀의 손등에 이마를 댔다.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미안해, 미안해. 끊임없이 중얼거렸지만 그 어떤 사과의 말로도 우리 아이를 되살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한참 후 서윤이 힘겹게 입을 뗐다. 기도 삽관으로 성대가 상의 쇳소리가 나는 끊길 듯한 목소리였다. 그녀가 내 귓가에 속삭인 한마디 한마디는 예리한 단검이 되어 내 고막을 뚫고 뇌리에 콱콱 밝혔다. 그녀는 어제 아침에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고 했다. 기태가 집 밖으로 나간 사이 어머니가 무거운 캐리어를 억지로 쥐어준 것은 맞았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서윤의 귀에 대고 윽박지르며 회사의 법인 보안 토큰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내놓으라고 강요했다. 작년에 어머니의 입김으로 억지로 자리에 앉힌 우리 회사의 고 실장이 회사 통장에 거래처로부터 막대한 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어머니에게 찔러준 것이다. 그녀는 해외 카지노에서 익명 송금 승인을 받기 위해 그 보안 토큰이 필요했다. 서윤은 나와 자신만이 아는 금고 비밀번호를 끝내 거부했다. 그것은 남편의 피땀 어린 돈이고 직원들 월급이라며 어머니와 시동생이 회사를 망치는 걸 돕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 거절이 어머니의 눈을 뒤집어 놓았다. 서윤이 현관 계단에서 캐리어를 힘겹게 끌고 있을 때 어머니가 달려들었다. 도와주려 한 게 아니었다. 두 손으로 며느리의 어깨를 강하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밀쳐버린 것이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헐떡였다. 어머니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바닥에 굴러 피 흘리는 걸 보면서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근본 없는 게 쓸데없이 고집만 세서
네가 안 주면 나도 다 방법이 있어. 그러고는 그냥 돌아서 가버렸어요. 이야기를 다 듣는 순간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숨통이 조여와 질식할 것 같았다. 이건 고부 갈등에서 오는 무관심이나 잔인함 수준이 아니었다. 이건 범죄였다. 돈에 눈이 멀어 자기 손주마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인 한 악마의 만행이었다. 아침에 본 CCTV는 멀리서 찍힌 앵글이라 서윤이 미끄러지고 어머니가 다가간 것만 보여서 나는 어머니가 잡으려다 놓친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건 완벽하고 치명적인 고의적 떠밀림이었다. 그때 내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은행 알림을 받기 위해 다시 켜둔 탓에 전화가 뚫고 들어온 것이다. 화면에 뜬 이름은 어머니. 서유는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이름을 보자마자 눈을 질끈 감고 온몸을 웅크리며 발작하듯 떨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조심스레 놓고 이불을 덮어준 뒤 병실 박복도로 나와 문을 꽉 닫았다. 전화를 귀에 댔다. 어젯밤에 음악 소리도 웃음소리도 없었다. 패닉에 빠진 비명과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 조폭들의 욕설만이 들려왔다. 도진아, 내 새끼 좀 살려줘. 너 카드 풀었니? 얘네가 기태 반쯤 패 죽여놨어. 피가 철철 나 잔단 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질 대로 갈라져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극도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다. 기태 발목 잡고 배낭간 밖으로 거꾸로 매달아 놨어. 새 쓸 때까지 계좌에 돈 안 들어오면 상어밥으로 던져버리겠대. 네가 명색이 형인데 어떻게 일이 독해? 엄마 돈도 끊고 동생 카드도 맑고 이 집안 식구 다 죽일 작정이야? 빨리 회사 토큰 꺼내서 송금해. 1억만 있으면 돼. 네 회사 규모면 1억은 금방 벌잖아. 나는 차가운 벽의 등을 기대고 섰다. 칠흑 같은 바다 위 크루즈 난간에 거꾸로 매달려 덜덜 떨고 있을 기태의 모습이 그려졌다. 예전 같았으면 동생 피부에 생채기만 나도 어머니가 난리를 쳤고 나는 허둥지둥 수습하러 뛰어다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 심장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다. 어머니, 제 효심을 너무 과대평가하셨네요. 내 목소리는 바닥까지 낮게 깔렸고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뭐라고? 너 미쳤어? 당장 입금해. 놈들이 둘까지 샜다고. 돈? 이제 그딴 건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현관 주차장 카메라에 어머니가 두 손으로 서윤이 밀쳐서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지게 한 거 똑똑히 다 찍혔습니다. 어머니가 손주를 죽였어요. 피투성이가 된 며느리 내버려 두고 도박하러 가셨죠? 어머니랑 기태가 작당해서 회사 신용카드 훔쳐가면 은행 보안망을 피할 수 있을 줄 아셨습니까? 너, 내가 고의로 그런 거 아니야. 그 기집애가 버릇없이 굴고 말을 안 들어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잖아. 네, 동생 죽는 꼴 볼 거야? 넌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야. 네가 네 동생 죽인 거라고. 기태를 죽인 건 어머니의 탐욕이고 그 병적인 과보호입니다. 나는 숨을 들이켜고 남은 모든 경멸과 증오를 담아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그놈들한테 기태 바다에 던지라고 하세요. 거품이 어떻게 뽀글뽀글 올라오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시고요. 그게 제가 드리는 작별 인사입니다. 그리고 항구에 돌아오시거든 중상해 치상죄로 법정에 설 준비나 단단히 하세요. 제가 가진 모든 돈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어머니 꼭 감옥에 쳐넣을 겁니다. 남은 여행 즐겁게 보내시길.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어머니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 뚝 끊겼다. 나는 내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가족이라는 이름표를 단 기생충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던 손이었다. 이제 이 손으로 그들을 지옥으로 밀어 넣을 것이다. 나는 곧바로 관리팀 배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 회계팀 전면 봉쇄하고 당장 경찰서 경제팀에 연락하고 실장 넘기세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창백한 수면등 불빛이 서윤의 수척한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의사가 투여한 안정제 덕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이따금 미간을 강하게 찌푸리고 두 손으로 이불자락을 꽉 틀어쥐었다. 영원히 떠나버린 생명을 어떻게든 붙잡으려는 듯이 나는 어둠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병실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그 악랄한 밀치기에 대한 서윤의 피 맺힌 고백이 귓가에 맴돌며 내 오장육부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절망과 분노의 늪에 깊이 빠져있던 그때 유리 탁자 위에 둔폰이 반짝였다. 이번엔 어머니도 기태도 해외 채권자도 아니었다. 우리 회사의 배 부장이었다. 아침 8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 나는 전화를 받았다. 피곤함을 억누르고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넘어 배 부장의 목소리는 극도의 패닉 상태였다. 숨찬 목소리 뒤로 무언가 때려 부수는 소리와 험악한 욕설이 생생하게 들려왔다. 대표님, 빨리 회사로 와보셔야겠습니다. 문신한 조폭 10대 명이 로비 다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외부 유리문 다 걸어 잠그고 직원들 아무도 못 나가게 막고 있어요. 대표님 이름이 적힌 대출 계약서를 들고 와서는 당장 압류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다. 등골을 타고 찌릿한 전류가 흘렀다. 압류? 대출 계약서? 나는 단 한 번도 외부 사채를 끌어다 쓴 적이 없었다. 모든 회사 거래는 명확한 신용 한도 내에서 제1금융권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무슨 계약서요? 배 부장님, 진정하고 똑바로 말해봐요. 누가 사인했다고요? 잠에서 깰 아내를 배려해 서둘러 복도로 나오며 내가 소리쳤다. 놈들 말이 대표님이 경기산업단지 내 공장 3개 동이랑 사업자 등록증을 전부 담보로 잡고 10억 원을 급전으로 빌렸답니다. 금방 제 얼굴에 복사본을 던졌는데 세상에, 대표님, 친필 사인에 저희 회사 법인 인감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첫 달 이자 낼 날짜가 지났는데 돈이 안 들어와서 오늘 자산 압류하러 왔답니다.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10억 원. 내 친필 사인과 붉은 법인 인감. 머릿속이 핑핑 돌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기태가 크루즈에서 빚을 진 것. 어머니가 내게 3천만 원을 요구한 것. IP 이상으로 결제 정지된 1억 원의 법인카드. 그리고 이제 회사를 담보로 한 10억 원짜리 사채 계약서. 이건 철없는 내 동생이 순간의 충동으로 저지른 도박빚 수준이 아니었다. 그들이 캐리어를 끌고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완벽하고 냉혹하고 잔인하게 짜놓은 사기극이었다. 어머니와 기태는 내 피를 말려주길 작정이었다. 나와 아내가 청춘을 바쳐 피땀으로 일궈낸 모든 것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한 것이다. 이 회사는 내 전부였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수없이 간섭하려 들었던 곳이기도 했다. 기태에게 부사장 자리를 주지 않는다며 이기적인 형이라고 욕을 퍼부었고 친척들을 요직에 꽂아 넣으려는 요구를 거절할 때마다 가족도 안 챙기는 매정한 놈이라 비난했다. 그러더니 내 뒤에서 몰래 내 이름을 도용해 회사를 파멸로 몰아넣은 것이다. 나는 이를 갈았다. 배신감에 핏물이 식도를 타고 역류하는 듯했다. 배 부장님, 절대 자극하지 마세요. 여직원들 전부 회의실로 밀어넣고 문 안으로 잠그십시오. 조폭놈들은 결국 돈이 목적입니다. 위조 서류 들고 와서 공포 분위기 조성하면 제가 동생빚 갚아주려고 얼굴 내밀 줄 아는 모양인데 얄짤없습니다. 지금 당장 관할 경찰서에 불법 침입, 특수 협박, 영업방해 및 공갈미수로 신고하세요. 협상할 필요 없습니다. 경찰 오면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병원 복도의 유리벽에 기대어 출근길로 붐비는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아침 햇살은 눈부셨지만 내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조폭과 빚을 이용해 나를 압박하면 내가 굽히고 들어가 금쪽 같은 기태를 위해 공장 피를 팔아 빚을 갚아줄 거라 계산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아들의 인내심을 단단히 착각했다. 내 마지막 한계선은 이미 끊어졌고 내 아내와 아이의 목숨까지 장난질친 이 빌어먹을 가족이라는 이름표는 오늘 내 손으로 박살내줄 참이었다. 10억 원짜리 불법 사채 계약서가 위력을 발휘하려면 내 글씨체와 완벽히 똑같은 사인, 그리고 무엇보다 붉은 법인 인감도장이 필요했다. 나는 금고 열쇠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다. 금고 비밀번호는 나와 서윤밖에 모른다. 도대체 어떻게 그 더러운 종이 쪼가리에 도장을 찍었단 말인가? 나는 복도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켜고 회사 내부 CCTV 서버에 접속했다. 내부자 소행이 분명했다. 어머니에게 매수당했거나 처음부터 나를 감시할 목적으로 꽂아 넣은 끈앞풀. 나는 즉각 고 실장을 떠올렸다. 고 실장은 어머니의 먼 사촌 동생, 이모이었다. 2년 전 회사가 큰 이익을 내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중내산의 목을 매며 기존 회계팀장을 자르고 그녀를 안치라고 강요했다. 돈은 집안 사람이 관리해야 안 새는 법이야. 남한테 맡겼다간 돈 들고 나른다. 며 억지를 부렸고 집안의 평화를 위해 내가 한 발 물러섰던 인사였다. 그녀의 형편없는 업무 처리 능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눈 감아주며 고액 연봉을 줬다. 크루즈 여행 출발 3일 전 저녁 시간대로 맞춘 뒤 회계팀, 복도, 주차장, CCTV를 돌려보았다. 배속을 높여가며 눈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7시 전 직원이 퇴근한 뒤 회계팀 카메라에 찍힌 장면은 온몸에 소름을 돋게 했다. 고 실장은 퇴근하지 않은 채 컴퓨터 앞에 앉아 힐끔힐끔 문 쪽을 살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후드티를 푹 눌러 쓴 기태놈이 들어왔다. 놈은 책상 위로 두꺼운 서류 뭉치를 툭 던졌다. 고 실장은 자신의 개인 핸드백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다. 그건 내가 서브 보관함에 쓰는 예비 열쇠였다. 외부 미팅으로 자리를 비우는 날, 결제 도장이 급하게 필요할 때만 하루 임시로 맡기는 보관함인데 그녀가 몰래 열쇠를 복사해둔 것이다. 그녀가 보관함을 열어 새빨간 인주가 묻은 인감을 꺼냈다. 기태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도장 찍을 곳을 가리켰고 고 실장은 정성스레 인주를 묻혀 10억 원짜리 사채 계약서에 도장을 쾅쾅 찍어댔다. 모든 작업이 끝나자 기태가 건넨 두툼한 5만 원권 돈다발을 핸드백에 쑤셔 넣으며 고 실장은 희희낙낙 웃어댔다. 그들은 내 회사 사무실 한가운데서 하이파이브까지 하며 자축하고 있었다. 완벽한 사기극이었다. 기태는 밖에서 10억을 빌리고 내 회사를 담보로 잡았다. 돈 일부는 고 실장에게 떼어주고 일부는 크루즈 티켓을 끊고 나머지는 그 하룻밤의 잭팟을 꿈꾸며 카지노로 들고 간 것이다. 어머니는 이를 알고도 동조했고 나중에 해외로 튄 뒤 익명 이체를 하기 위해 서윤에게 보안 토큰까지 빼앗으려 했던 거다. 그들은 멍청하게도 자신들의 탐욕이 판 무덤에 갇혔다. 본인들이 해외로 떠난 사이 조폭들이 찾아와 들쑤시면 내가 회사 체면과 소문이 무서워 끽소리 못하고 대신 빚을 갚을 거라 믿었겠지. 내가 맏아들이랍시고 불효자 소리가 두려워 늘 그랬듯 똥을 치워줄 거라 생각한 거다. 나는 경찰청 지인인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다운로드한 CCTV 영상을 통째로 전송했다. 야, 당장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장 세팅해놔. 고 실장, 기태 둘 다 피고소인으로 올려. 불법 사채 계약서는 광역수사대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넘겨버려. 오늘 이 회사 완전히 대청소한다. 얼굴을 쓸어내렸다. 기이할 정도로 서늘한 힘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게 느껴졌다. 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못 들어줘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 빌던 시절은 끝났다. 끝도 없이 사고치는 동생의 빚을 갚느라 등골 휘던 시절도 지나갔다. 나를 한 번 찔렀다면 나는 정확히 2번 갚아줄 것이다. 내 아내와 아이를 해친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을
갈갈이 찢어 발겨주마. 그때 폰이 다시 울렸다. 배 부장도고 실장도 아니었다. 어머니 번호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제 번호가 아닌 국내식 번호로 걸려왔다. 그들은 한국에 돌아온 거였다. 어젯밤 영상 속 바다에 던져지네 만에 하던 건 역시 얄팍한 쇼였다. 선상 카지노의 건달과 회사에 들이닥친 조폭들은 한 통속이었다.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나를 협박해 재산양도 각서를 받아내려 했던 것이다. 서윤의 병실문을 힐끗 바라본 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중환자실 복도를 울리는 시끄럽고 둔탁한 발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산산조각 냈다. 복도 끝에서 어머니가 나타났다. 어제 크루즈에서 입으려던 실크 원피스의 우아하고 콧대 높던 자태는 온데간데 없었다. 산발이 된 머리에 창백한 얼굴, 손에 든 명품백은 크게 긁혀 너덜거렸다. 그 뒤를 바짝 쫓아오는 기태의 모습은 어젯밤 나한테 보냈던 그 처참한 인질 영상과는 딴판이었다. 피투성이도 아니었고 구타당한 흔적도 없었다. 수면 부족으로 푸석푸석해진 얼굴의 눈치만 슬금슬금 살피는 꼴이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는 검은 양복을 입은 험악한 덩치 2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있었다. 결국 채권자들과 쇼부를 치고 배를 돌려 육지로 와 직접 내 숨통을 조이러 온 거였다. 어머니는 병실문 앞에 팔을 짱짱하게 꼬고 선날을 보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내 멱살을 쥐려 달려들었다. 나는 싸늘하게 한 걸음 물러섰고 그녀의 손은 허공을 갈랐다.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피도 눈물도 없는 놈아. 어미랑 동생이 이렇게 사지에서 살아왔는데 목석같이 서 있어? 너 어젯밤에 네 엄마가 바다에 던져질 뻔한 거 알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조폭들이 네 동생 머리에 총을 들이밀고 있는데 카드를 정지시켜? 넌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어머니는 쉰 목소리로 발악했다.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 제지하러 나왔다가 뒤에 선 조폭들을 보고 겁을 먹고 주춤거렸다. 나는 씩씩대는 그녀와 그 뒤에서 쫄아붙은 기태를 번갈아 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오, 바다에 안 던져지셨네요? 참 아쉽네. 2분 던져지시면 바다에 뿌리려고 흰 국화꽃까지 주문해 놨는데 조폭이 머리에 총을 들이대요? 그 시나리오는 너무 뻔하잖아,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빚쟁이들 직접 모시고 와서 제 숨통 끊어서 빚 갚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너 지금 입을 함부로 놀려? 네가 장남이고 회사 대표인데 그 썩어 빠진 돈 움켜쥐고 동생 하나 안 살리면 그게 돈이야? 저놈들이 네 회사 지금 엎어놓고 있잖아. 당장 이 공장 양도 각서에 사인해. 10억 그거 너한테 껌값 아니야? 공장 하나 팔면 퉁치는 건데 네 동생 죽는 꼴을 기어이 보겠다는 거야? 어머니는 명품백에서 구겨진 서류 뭉치를 꺼내 내 가슴팍에 패대기 치며 눈을 부라렸다. 양도 각서였다. 어머니 말이 맞습니다. 10억. 사람 목숨값 치고는 안 비싸죠. 근데 기태 저놈 목숨은 제 눈엔 10원짜리 가치도 없습니다. 이 호로 자식아. 내 놈이 뭐라는 거야? 네 친동생이야. 너랑 한 배 속에서 나온 핏줄이라고. 아직 형태도 없는 핏덩이 유산된 거 하나 때문에 애먼 마누라 치맛바람에 놀아나서 어미랑 동생한테 원수를 줘? 내가 널 낳았으니 넌 내 동생 빚 갚을 의무가 있어. 당장 사인해. 안 그러면 나 오늘 이 병원에서 확 혀 깨물고 죽어버릴 테니까 온 병원에 네가 어미 핍박하고 동생 죽인 미친놈이라고 까발려서 네가 얼굴 들고 사나 보자. 형태도 없는 핏덩이?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새로 한 글자씩 씹어뱉었다. 더 이상의 억눌림은 없었다. 한 걸음 앞으로 나가 어머니 얼굴에 바짝 다가섰다. 난생 처음으로 내 서늘한 살기에 짓눌린 어머니가 흠칫하며 물러섰다. 제 아이, 어머니 손주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어머니가 어제 아침 주차장 계단에서 두 손으로 밀쳐버린 바람에 박살난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아셨죠? 현관 사각지대 카메라에 어머니가 서윤이 밀어버리는 장면 아주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며느리가 회사법인 토큰 안 내놓는다고 화가 나서 밀었죠? 손주 죽이고 피바다에 쓰러진 며느리 내팽개치고 그 길로 카지노로 가셨고요. 어머니는 인간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너 지금 무슨 개수작이야. 걔가 미끄러져 엎어진 거지. 내가 언제 밀어. 네 마누라가 여우같이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 빚 갚기 싫으니까 말도 안 되는 누명 씌워 빠져나가려고? 웃기지 마. 법정 가도 난 당당해. 내가 네 어민데 누가 날 건드려. 그럼 이사겸 대표 친필 사인, 위조하고 법인 인감 훔쳐서 10억 원 사기 대출 받은 건 법이 가만둘 것 같습니까?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건조하고 서늘한 내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폰을 들어 영상을 재생했다. 컴컴한 사무실에서 고 실장과 기태가 몰래 인감을 찍어대는 장면. 내 폰 화면에 불빛이 어머니와 기태의 핏기 가신 얼굴을 훤히 비쳤다. 어머니 이종 사촌인 고 실장, 지금 막 지능범죄수사대에 수갑차고 끌려갔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설치되던 그 조폭놈들도 방금 기동대 깔려서 싹 다 체포됐고요. 기태 이 새끼는 가짜 도장으로 사채 빌렸으니 조폭들이 나한테 빚 독촉할 줄 알았나 본데 착각하지 마. 그 조폭놈들이야말로 널 사기죄로 고소하고 있는 피해자다. 10억 사기에 공범들까지 꼈으니 특경법 위반으로 몇 년 살 것 같아? 15년? 20년? 아니야. 뻥치지 마. 도진아, 네가 덧놓은 거지? 내 새끼 기태는 그럴 리 없어. 고 실장이 우리 식구인데. 어떻게 네가 경찰을 불러? 당장 취하해. 경찰한테. 네가 직접 인감 빌려줬다고 해. 도진아, 내가 무릎 꿇으마. 제발 네 동생 좀 살려줘. 쟤 젊은데 교도소 들어가면 죽어. 교도소라는 단어에 어머니의 기세등등하던 기세가 와르르 무너졌다. 그녀는 털썩 무릎을 꿇고 내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다. 그제야 진짜 공포에 질린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기태 역시 뒤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뒤에 서 있던 조폭 두 놈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눈치채고 슬금슬금 엘리베이터 쪽으로 도망칠 궁리를 했다. 일어나세요. 병원 바닥 더러워집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발로 차버리고 뒤로 물러섰다. 처참하게 바닥을 기는 내 핏줄들을 보며 동정심 따위는 한 톨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 심장은 이미 영구 동토층처럼 굳어 있었다. 감옥 가서 죽는다고요? 그럼 내 아내는 테이블 위에서 애 잃고 죽다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오늘 여기 선 건 협상하러 온 게 아니라 통보하러 온 겁니다. 내일 오전 당장 어머니 특수상해죄로 검찰에 고소장 들어갑니다. 두 모잡은 손 꼭 잡고 사이좋게 빵에 들어가서 실컷 효도하세요. 우리 모자 인연은 이걸로 끝입니다. 상황 파악을 마친 험악한 덩치, 두 놈이 경찰 소리에 본능적으로 발을 뺐다. 살인 청부든 사체든 엮이면 끝장이란 걸 아는 그들은 기태와 어머니를 버려두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슬며시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내가 그들을 쉽게 놔줄 리 없었다. 나는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내 목소리는 비겁한 조폭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당신들 두 사람, 이 병원 밖으로 나가면 무사할 줄 아나 본데. 지금 회사 1층에 당신네 패거리들 다 잡혀 들어갔어. 만약 당신들이 지금 도망치면 저기 바닥에서 벌벌 떠는 기태놈이 가짜 인감이랑 사기 대출죄다 당신들한테 뒤집어 씌울 거다. 조폭들이 자기를 협박해서 강제로 시킨 거라고 허위 진술하겠지. 그럼 사채이자 위반에 사기죄까지 덮어쓰는데 당신들 목숨이 몇 개라도 남아날 것 같아? 내 경고에 두 놈의 발걸음이 뚝 멈췄다. 그들은 살기 어린 눈으로 기태를 노려보았다. 어둠의 세계에서 쥐뿔도 없는 기태 같은 놈이 위기에 처하면 살기 위해 제일 먼저 뒤통수를 친다는 것쯤은 그들도 훤히 알고 있었다.
목에진에 문신을 한 놈이 이를 바득바득 깔며 기태에게 다가가 함부로 나불대면 가만 안 둔다며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나는 놈들의 다툼 따위는 관심 없었다. 내 목표는 법의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그들을 올가맬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손에 쥐는 것이었다. 폐부를 찌르는 듯한 분노를 억누르며 깊은 숨을 쉬었다. 마지막 함정을 파야 했다. 이 피를 나눈 가증스러운 자들에게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관을 짜주기 위한 마지막 연극. 나는 과장되게 한숨을 쉬며 얼굴을 쓸어 올렸다. 법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는 지치고 무력한 장남의 모습을 연기했다. 바닥에 엎드려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하는 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내 태도가 약간 누그러진 것 같자 그녀의 눈에 신락 같은 희망이 스쳤다. 지난 30년간 그녀가 날 조종해왔던 치명적 약점, 그 지긋지긋한 불효라는 굴레에 내가 또다시 무릎을 꿇을 거라 착각한 것이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고소 취하하고 사건 덮어주길 원하시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저 가짜 도장 찍힌 15억 원짜리 사채 계약서 원본 지금 당장 내놔. 그리고 기태, 넌 내 입으로고 실장이랑 어떻게 작당해서 도장 훔치고 빚졌는지 자술서 써서 넘겨. 그 자술서로고 실장 입 막고 다 혼자 덮어쓰게 만들 테니까 원본 서류는 내가 가져가서 직접 파쇄할 거다. 어머니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 눈을 번쩍 떴다. 당장 기태에게 종이와 펜을 꺼내 쓰라며 등을 떠밀었다. 그러면서 고 실장이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며 쌍욕을 퍼부었다. 경찰서에 수갑 차고 있을 사촌 동생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어머니의 뻔뻔함에 나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무표정하게 팔을 꼬고 지켜보기만 했다. 두 조폭놈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당장 경찰이 깔려있다는 압박감에 어쩔 수 없이 가방에서 사채 계약서 원본을 꺼내 탁자 위로 집어 던졌다. 기태는 간호사에게 펜을 빌려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며 자술서를 휘갈겼다. 고 실장에게 5천만 원을 약속한 것부터 언제 열쇠를 빼돌려 도장을 찍었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놈이 펜으로 적어 내려가는 글자 하나하나가 자기 목에 채워질 밧줄을 엮는 꼴이었다. 자술서가 완성되자 나는 기태의 서명과 지장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리고 사채 계약서 원본과 함께 내 서류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다. 모든 게 끝났다. 어머니는 바닥에서 주섬주섬 일어나 무릎에 먼지를 털며 특유의 오만하고 뻔뻔한 표정을 되찾았다. 자신이 또 한 번 나를 구워 삶았다고 확신하는 기색이었다. 그 알량한 가족의 울타리로 자신의 끔찍한 범죄를 덮었다고 믿은 것이다. 그녀는 다가와 내 어깨를 툭툭 치며 훈계하듯 말했다. 그래, 장남이면 그렇게 해야지. 돈 10억이야. 액땜했다 치고 또 벌면 되는 거 아냐. 피 섞인 형제가 제일 중요한 거다. 그리고 너 병실 들어가서 서윤이 그 기집애 입단속 똑바로 시켜. 유산한 거 동네방네 소문내면 우리 집안 체면만 구겨지니까 애는 못 낳으면 입양이라도 하면 되잖아. 나는 꽉 쥔 서류, 가방 손잡이 위로 시퍼런 핏대가 솟은 손을 내리고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웃었다. 이 세상 가장 잔혹한 미소. 아마 어머니는 내 평생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저장해둔 번호를 눌렀다. 아, 광수대 지능범죄수사팀 팀장님이시죠? 사기 피의자 강기태와 불법 사채업자들, 지금 서울 A병원 3층 중환자실 앞복도에 대기 중입니다. 네, 위조 계약서 원본과 본인 자필 자술서 전부 확보했습니다. 올라오셔서 바로 연행하시면 됩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기태는 들고 있던 펜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다. 건달 두 놈은 속았다는 걸 깨닫고 쌍욕을 내뱉으며
내 가방을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양쪽 복도 끝에서 사복 경찰들이 쿵쾅거리며 달려와 순식간에 포위망을 좁혔다. 내가 쳐놓은 완벽한 덫이 쾅 닫혔고 놈들의 도주로는 완전히 차단되었다. 순식간에 병원 복도는 아수라장이 되었으나 경찰들에 의해 금세 제압되었다. 번쩍이는 차가운 은빛 수갑이 기태와 조폭들의 손목에 가차없이 채워졌다. 찰칵찰칵 쇳덩이가 부딪히는 서늘한 소리가 울렸다. 내 핏줄 어젯밤까지만 해도 카지노에서 잭팟을 터트릴 꿈에 젖어 자기 친조카의 목숨을 짓밟았던 기태놈은 구두발에 짓밟힌 지렁이처럼 흐물흐물 무너져 내렸다. 형, 도진이? 형, 제발 살려줘. 형.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애원했지만 이미 내 심장엔 강철 갑옷이 둘러쳐져 있었다. 팔짱을 낀 채 그놈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일말의 동정심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경찰이 어머니에게도 조사에 협조하라며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했다. 그녀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며 경찰이 사람을 잘못 잡는다고 저 미친 장남놈이 제 가족을 모함하는 페류나라고 악을 썼다. 하지만 법 앞에선 그녀의 억지스러운 발악은 그저 우스꽝스러운 총극에 불과했다. 여경들이 그녀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워 호송차로 끌고 갔다. 끌려가며 그녀는 고개를 돌려날 잡아먹을 듯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내 어미를 감옥에 보내? 온 집안 친척들이 널 호적에서 파일 거다. 넌 천벌을 받을 거야, 이 천하의 불효자식아. 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천벌? 내 인생 최악의 천벌은 이따위 집구석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였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손으로 그 천벌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중이었다. 그날 오후 서윤이 안정을 되찾고 전담 간호사까지 배정된 것을 확인한 나는 서류 가방을 들고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매캐한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 형사과 조사실. 나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수사관 앞에 마주 앉아 준비해 온 모든 패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고 실장과 기태가 법인 인감을 위조하는 회사, CCTV가 담긴 USB, 기태의 자필 자술서, 사채 계약서 원본, 심야의 비정상적인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윤을 계단에서 밀어버린 어머니의 결정적 범행이 고스란히 담긴 우리 집 현관 CCTV 영상 USB까지. 수사관은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볼수록 표정이 무겁게 굳어갔다. 그는 경악과 약간의 경외감이 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수십 년 강력계 짬밥의 돈 때문에 형제, 부모가 서로 고소하는 일은 질리도록 봤겠지만 피를 나눈 가족을 뿌리 뽑기 위해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잔혹하게 서류를 세팅해온 경우는 본 적 없었을 것이다. 그는 사안의 중대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기태와 고 실장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될 것이고 피해액이 10억에 달해 형량이 매우 무거울 것이라고 했다. 불법 사채업자들 역시 대부업법 위반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엮여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건에 대해 수사관은 잠시 말을 멈췄다. 임산부를 고의로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인 내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면 어머니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최소 징역형, 사실상 그 노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고 철창 안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게 물었다. 정말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이 고소장에 사인하는 순간 강 대표님 가족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풍비박산 날 겁니다. 나는 테이블 위 모나미 볼펜을 집어들었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다.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던 서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응급실 모니터에 그 서늘했던 기계음이 들렸다. 그리고 에메랄드 목걸이를 사달라며 3천만 원을 요구하던 크루즈위 어머니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울렸다. 풍비박산의 시작은 내가 아니었다. 그들의 탐욕과 악독함이 만들어낸 폐허를 내가 청소하는 것뿐이다. 끝까지 갑니다.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한 나는 고소장 맨 아래 우측 하단에 힘주어 사인을 갈겼었다. 뒷장이 움푹 파일 정도로 꾹꾹 눌러 쓴 날카로운 필체. 때유정, 따이 미에친. 의를 위해 핏줄을 벤다는 이 사자성어가 들리긴 영웅 같지만 막상 내 손으로 행하려니 갈비뼈를 생으로 뜯어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나를 위해 모든 수모를 견뎌온 아내와 영문도 모르고 떠난 내 아이의 넋을 달래기 위해 나는 기꺼이 악마가 되어야 했다.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왔다. 서유는 한결 의식을 차린 채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그녀의 입가에였고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나는 다가가 그 앙상한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가냘픈 떨림이 전해졌다. 나는 기태, 고실장, 조폭들, 그리고 오후에 내가 서명한 고소장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털어놓았다. 서유는 아무 말 없이 내 허리를 감싸 안고 얼굴을 묻은 채 내 셔츠를 눈물로 적셨다. 이제 나한텐 남은 가족이 없어. 내 목소리가 목매어 갈라졌다. 서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붉게 충혈된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강인함이 빛나고 있었다. 아니요. 이제부터 우리 둘이서 진짜 가족을 시작하는 거예요. 도진 씨. 수사는 내가 넘긴 증거가 워낙 빼박이라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었다. 3일 만에 경찰은 공식적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기태 고 실장 조폭 일당에게는 구속영장이 떨어져 유치장에 갇혔다. 어머니는 나이가 있고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일단 주거지 제한을 받고 풀려났다. 압수된 여권을 돌려받지도 못한 채 그녀는 내가 5년 전 피땀 흘려 마련했던 본가로 쫓겨가듯 돌아왔다. 하지만 그 집은 텅텅 비어 있었다. 나는 은밀히 이삿짐 센터를 불러 나와 서윤의 짐을 싹 빼고 현관 잠금 장치를 바꾼 뒤 부동산 변호사에게 매각을 위임한 상태였다. 어머니는 굳게 닫힌 철문 밖에서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든 말든 길바닥에 주저앉아 나를 저주하며 악을 썼다. 하지만 나도 안다. 어머니 같은 부류의 인간은 절대 얌전히 죽을 날만 기다리지 않는다는 걸. 내가 모든 자금줄과 인맥을 끊어버리자 그녀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하고 더러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금요일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익숙한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이번엔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다. 유리창을 긁는 것처럼 소름 돋게 차분하고 건조했다. 남양주 외곽의 인적 드문 카페로 혼자 나오라며 나오지 않으면 내 아내 서윤의 엄청난 비밀을 인터넷에 뿌리고 내 회사 거래처와 병원의 전단지로 쫙 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난 3년간 며느리로서 그림자처럼 숨죽여 살아온 서윤에게 무슨 꼬투리 잡힐 비밀이 있다는 건가? 뻔한 심리전일 수도 있었지만 아내의 안전을 위해 나는 차를 몰아 칙칙하고 어두운 그 외곽 카페로 향했다. 카페 구석자리 며칠 새 미라처럼 볼이 푹 파이고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아 그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 앞으로 슥 밀었다. 네가 네 어미를 감옥에 쳐넣으면 다 이길 줄 알았지? 그녀의 갈라진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다. 열어봐라. 네, 그 얌전하고 조신한 마누라년이 널 어떻게 속였는지. 봉투 안에는 거의 10년 전 날짜가 찍힌 의료 기록이 들어 있었다. 서윤의 정신과 진료 기록, 학창시절 학업 스트레스와 부친상이라는 큰 충격이 겹쳐 중증 우울증과 일시적 행동장애를 앓았던 기록이었다. 이 사실은 결혼 전 서윤이 내게 눈물로 모두 고백했던 내용이었다. 그녀는 완치 판정을 받았고 내게 그 과거는 보듬어줘야 할 상처일 뿐 흠결이 아니었다. 나는 기록을 테이블 위로 툭 던지며 싸늘하게 쳐다보았다. 어머니, 이딴 종이 쪼가리 찾으려고 고생하셨네요. 저 이거
예전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흠칫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광기, 어린 눈빛을 번뜩였다. 네가 알면 뭐해? 세상 사람들도 알까? 네 회사 거래처 사장들이 자기네 파트너가 미친 정신병자랑 사는 걸 알면 기분이 어떨까? 나 이거 인터넷에 다 올릴 거야. 경찰한테도 다 까발릴 거고. 며느리가 나한테 앙심 품고 자기 미친 병 도져서 지발로 계단에서 구른 다음 시어머니한테 누명 씌웠다고 할 거라고. 미친년의 진술을 경찰 판사가 퍽이나 믿어주겠다. 그치? 나는 굳어버렸다. 피가 차갑게 식어 얼음장처럼 변했다. 인간이 이토록 추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났다. 며느리의 아픈 과거를 파헤쳐 자기 손주를 죽인 살인죄를 덮으려 하다니. 며느리를 피해자에서 미친 자의 공갈범으로 둔갑시켜 진실을 흙탕물로 만들 속셈이었다. 고소 취하하고 기태 빼내. 그럼 이거 다 불태워버릴 테니까. 끝까지 네 어미를 벼랑 끝으로 몬다면 나도 네 마누라년 진흙탕으로 질질 끌고 가서 같이 죽을 거다. 선택해. 어머니는 짐승처럼 테이블 위로 몸을 쑥 내밀었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가슴속 공기가 이렇게 탁하고 숨막히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나는 재킷 안주머니로 손을 넣어 아주 천천히 작은 녹음기 펜을 꺼냈다. 정지 버튼을 누르자 펜촉 끝에 붉은 LED 불빛이 꺼졌다. 나는 그 펜을 어머니 눈앞에 똑똑히 내려놓았다. 어머니, 단단히 착각하셨네요.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10년 전 우울증 진료 기록 하나로 서윤이 증인 자격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특히 제가 제출한 현관, CCTV 원본에 어머니가 떼미는 게 프레임 단위로 잡혀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방금 어머니가 하신 협박, 공갈, 그리고 사법방해 모의 정황이 이 안에 아주 깨끗하게 녹음됐네요. 이건 검찰 구형 때 실형 팍팍 때려 맞기 딱 좋은 아주 훌륭한 가중처벌 증거물이 될 겁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녀가 미친 듯이 펜을 낚아채려 손을 뻗었지만 나는 재빨리 펜을 챙겨 주머니에 넣었다. 저를 너무 우습게 보셨습니다. 제가 사람 죽일 뻔한 악마를 만나러 오면서 빈손으로 올 줄 아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 단추를 채웠다. 이제 이 쓰레기 같은 변명은 검사님 앞에서나 하시죠. 더 이상 어머니랑 섞을 말 없습니다. 나는 미련 없이 뒤돌아 걸어나갔다. 카페 구석에서 테이블을 뒤엎고 짐승처럼 악을 쓰는 어머니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카페 밖에는 굵은 먹구름이 몰려와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 폭풍은 이제 고요히 가라앉았다. 이 지독한 핏줄과의 질긴 악연은 오늘부로 완전한 종말을 맞았다. 거센 폭풍우가 도시를 강타하며 병원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요란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 모든 정신은 서윤을 간호하는 일과 경찰 조사에 쏠려 있었다. 조사실에서 수사관들과 마주 앉을 때마다 나는 내 아이가 죽어가던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가족이라 불렸던 자들의 악마 같은 행적을 계속해서 곱씹어야만 했다. 뼈를 깎아내는 고통이었지만 내 삶을 갉아먹던 독버섯을 완전히 도려내기 위해 반드시 삼켜야 할 쓴약이었다. 오늘은 경찰이 어머니의 특수상해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우리 집에서 현장 점검증을 실시하는 날이었다. 경찰 로고가 밝힌 승합차가 익숙한 대문 앞에 멈춰섰다. 나는 우산을 받쳐들고 담당 수사관과 함께 차에서 내렸다. 굵은 빗줄기가 현관 대리석 계단에 남아있던 희미한 핏자국마저 씻어내고 있었지만 내 뇌리에 밝힌 환영까지 씻어내지 못했다. 잠시 후 친척 집에 얹혀 지내던 어머니가 경찰차에서 내렸다. 나를 발견하자마자 그녀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날뛰며 양옆의 형사들을 밀치고 내게 달려들려 했다. 이 천하의 호로자식. 경찰들 끌고 와서 내 어미를 동네방네 망신 주니까 속이 시원하냐? 내가 죽어서 귀신이 돼서라도 너희 부부년 놈들과만 안 둘 거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빗물에 젖은 차가운 눈으로 미쳐 날뛰는 여자를 응시했다. 인내심도 두려움도 남지 않았다. 오직 역겨움만이 명치끝부터 치밀어 올랐다. 나는 아무 대꾸 없이 몸을 비켜 수사관들이 지나갈 길을 내주었다. 현장 잠검증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CCTV 화면과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관은 당시 상황을 재현하도록 지시했다. 이때 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했다. 방금 전까지 미쳐 날뛰던 건 온데간데 없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아이고 형사님, 억울합니다. 제가 실수로 툭 부딪힌 거지 밀어버릴 의도는 없었어요. 돌아가신 남편 영정 앞에 맹세코 고의가 아니었다고요. 하지만 그 악어의 눈물에 속아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CCTV 영상의 각도와 30kg 캐리어의 무게, 그리고 어머니의 양팔에서 가해진 물리적 힘은 어머니의 뻔뻔함은 기어이 나를 물고 늘어지는 데서 절정을 찍었다. 형사님들, 저놈한테 속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게 며느리랑 강도진, 저 미친놈이 짠 거라고요. 저놈이 밖에서 딴 여자랑 바람이 나서 본쳐버리고 새장가 들려고 제 손 빌려서 애 지우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몰래 카메라도 설치해놓고 덫을 놓은 거예요. 어미집까지 뺏어 먹으려는 페류나라고요. 나는 그만 참지 못하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비 내리는 마당에 울려 퍼진 씁쓸한 웃음소리. 논리라곤 찾아볼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에 수사관들도 어이가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최 여사님, 진술 똑바로 하세요. 허위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현장 잠검증이 끝나고 어머니는 다시 경찰차에 올랐다. 빗물에 흐릿해지는 경찰차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대문 앞에 우두커니 섰다. 한때 따뜻한 보금자리를 꿈꿨던 이 집은 이제 쓰라린 기억만 묻힌 무덤이 되었다. 나는 이 집을 포함해 그 지긋지긋한 가족을 연상시키는 모든 것을 처분하고 서윤과 함께 아주 먼 곳으로 떠나 새 출발을 하기로 다짐했다. 그때 주머니 속 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배 부장이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일본 거래처 쪽에서 300억 규모 의료기기 납품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저희 회사가 불법 사채와 법인인감 위조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걸 문제 삼아 거래를 중단하겠답니다. 눈앞이 아찔해졌다. 숨통을 조이는 고통이 가슴을 짓눌렀다. 이 폭풍이 채 끝나기도 전에 더 거대한 해일이 덮쳐오고 있었다. 기태와 고 실장이 싸질러 놓은 쓰레기 같은 짓거리의 여파가 마침내 회사 목줄까지 죄어온 것이다. 일본 파트너와의 계약은 올 한 해 우리 회사의 명운이 걸린 중대 프로젝트였다. 이게 엎어지면 수십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고 회사는 파산 위기에 처한다. 집안의 적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몰아치는 위기.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아이도 잃고 가족도 잃었지만 우리 부부의 피땀으로 일군 회사마저 잃을 수는 없었다. 이 생존 게임에서 무조건 이겨야 했다. 나는 장대비를 뚫고 미친 듯이 차를 몰아 회사로 향했다. 회사 분위기는 초상집 같았다. 직원들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불안한 눈빛으로 수군거렸다. 나는 즉시 배 부장과 핵심 임원들을 회의실로 소집했다. 가장 시급한 건 일본 측에 우리 회사가 사기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이며 관련자들은 이미 법적 구속되어 회사 재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이었다. 나는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법적 서류, 경찰 수사, 협조 공문, 탄탄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소명 자료를 만들었다. 쓰디 쓴 캔 커피와 텅 빈 사무실에 정막만이 내 곁을 지켰다. 뼈마디가 쑤실 정도로 지칠 때면 병원에 홀로 누워있을 서윤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녀를 지키기 위해 이 회사를 살려내야만 했다. 치열한 화상회의가 연일 이어졌고 3일 뒤 일본 측 경영진은 마침내 계약 파기 보류를 선언했다. 단 조건이 붙었다. 관할 경찰서에
사채 관련 혐의 없음, 공식 공문과 함께 프로젝트 이행을 보증할 10억 원짜리 은행 지급 보증서를 일주일 내로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경찰 공문은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었다. 문제는 현찰 10억 원이었다. 회사 유동 자금은 다른 프로젝트에 묶여 있었고 내 개인 자금은 기태 이전빚, 청산과 서윤의 병원비, 변호사 수임료로 바닥난 상태였다.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지인들과 기존 거래처에 손을 벌렸다. 그러나 사람 마음은 위기 앞에서 냉혹했다. 회사가 잘 나갈 때 서윤에게 명품 스카프를 쥐어주며 아부하던 자들은 전화를 피했고 노골적인 조롱을 던지기도 했다. 강 대표, 친동생한테도 뒤통수 맞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10억을 빌려주나? 세상의 차가운 인심에 뼈가 시리도록 고독했다. 하지만 그들을 탓할 수 없었다. 내 썩어 빠진 가족이 스스로 얼굴에 똥칠하며 사회적 신뢰를 갉아먹은 결과니까. 가장 절망적인 순간, 서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쇠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도진 씨, 저 내일 퇴원해요. 제 걱정 말고 회사 일에만 집중해요. 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2억 원짜리 적금 통장이 있어요. 혹시 몰라서 비상금으로 숨겨뒀던 건데 일단 그거라도 빼서 보탰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모든 걸 잃은 아내가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남편의 회사를 살리겠다며 마지막 남은 동아줄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울음을 삼키며 거절했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인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과거 우리 회사 공장 부지를 팔라며 몇 번 찔러보다 내가 거절했던 거대 부동산 그룹의 백 회장이었다. 그는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다. 최고급 가죽 소파가 놓인 백 회장의 집무실. 그는 내게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다. 강 대표, 내가 10억 지급 보증서 끊어줄 테니 대신 자네 회사 지분 30%를 넘기게. 파멸적 조건이었다. 지분 30%가 넘어가면 경영권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백 회장이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할 게 불보듯 뻔했다. 하지만 당장 내 목을 조르고 있는 일본 측 계약 파기를 막을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고심 끝에 나는 지분 양도 계약서에 서명했다. 무거운 책임감이 짓눌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내가 서명을 마치자마자 백 회장이 기괴하게 웃으며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다. 강 대표, 이거 한번 읽어보지? 꽤 흥미로울 거야. 파일을 열자마자 내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다. 거기엔 구속된 고 실장과 미스터 X라는 익명의 인물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미스터 X는 고 실장에게 조폭의 연락처를 넘기고 기태를 꼬셔 도장을 찍게 만들고 결국 내가 빚에 몰려 공장을 헐값에 넘기게끔 치밀하게 지시한 설계자였다. 그리고 그 미스터 X의 정체는 바로 내 눈앞에 앉아있는 백 회장이었다. 나는 고개를 확 들고 그 늙은 여우를 쳐다보았다. 자애로워 보이던 인상은 온데간데 없고 뱀 같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나는 스스로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온 얼빠진 사냥감이었다. 회장님, 당신이 이 모든 짓의 배우였습니까? 목소리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백 회장은 여유롭게 시가를 입에 물고 연기를 길게 뿜었다. 비즈니스는 원래 야생이야, 강 대표.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먹는 게 순리지. 내가 그 공장 부지 탐낸 거 알잖아. 계속 튕기길래 약간의 트릭을 썼을 뿐이야. 네 가족들의 더러운 탐욕을 조금 자극했더니 일이 아주 쉽게 풀리더군. 결국 자네 회사 지분 30%가 합법적으로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나. 나는 벌떡 일어났다.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당장이라도 저 늙은 멱살을 잡고 계약서를 찢어밟기고 싶었지만 이성을 잃으면 지는 거였다.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백 회장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회장님,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30%로 절 조종할 수 있다고요? 전 여전히 대주주고 경영권자입니다. 그리고 방금 본인 입으로 사기 대출의 주범이라고 실토하셨죠.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백 회장은 콧방귀를 꼈다. 증거 있어? 이 파일은 그냥 종이 쪼가리야. 법적 효력도 없지. 고 실장이나 기태놈이 내 이름을 댈 것 같아? 그놈들 가족 목줄이 내 손에 있는데? 얌전히 내 밑에서 일이나 해. 계기면 주주 권한으로 내 회사 산산조각 내서 길바닥에 나앉게 해줄 테니. 노골적인 협박에 내 피가 끓었다. 내 핏줄을 이용해 아이를 죽게 만들고 내 목줄까지 쥐려는 이 악마 같은 늙은이. 하지만 그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저질렀다. 나는 안주머니에서 어머니를 협박할 때 썼던 낡은 녹음기 펜을 스윽 꺼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백 회장이 자기가 미스터 X이고 내 가족을 조종했다고 자백하는 목소리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백 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입에 물고 있던 시가가 책상 위로 툭 떨어졌다. 너 이 새끼 감히 나를 녹음해? 백 회장님, 제가 저희 훌륭하신 어머니께 배운 뼈저린 교훈이 하나 있거든요. 세상 그 누구도 맹목적으로 믿지 말 것, 그리고 항상 내 뒤통수를 칠 대비를 해둘 것. 내 목소리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선택하시죠. 지금 당장 저 지분 양도 계약서 찢어버리고 조폭놈들 시켜서 묶어놓은 압류랑 합의 문제 알아서 해결하시든가. 아니면 특경법상 사기 및 공갈교사 혐의로 이 녹음본 경찰에 넘길 테니 대기업 회장님 그룹 이미지 제대로 박살내고 쇠고랑 차시든가. 고작이 중소기업 지분 30%에 회장님 인생 걸 만한 가치가 있는지 잘 계산해 보시죠. 백 회장은 완전히 무너졌다. 벼랑 끝에 몰린 쥐새끼에게 거하게 물려버린 거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분 양도 계약서를 집어들더니 신경질적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네가 이겼다, 강도진. 빚쟁이들은 내가 깔끔히 물려주마. 목소리가 쉰내나게 갈라져 있었다.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백 회장의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천근만근 짓누르던 바위가 사라진 것 같았다. 나는 내 손으로 회사를 지켜냈고 나와 서윤의 미래를 지켜냈다. 며칠 뒤 백 회장의 꼬리 자르기 덕분에 조폭들의 압류 절차는 모두 깨끗하게 무효화되었다. 일본 측 파트너도 은행 보증 대신 경찰의 공식 무혐의 공문과 재무 정상화를 확인한 뒤 계약 재개를 통보했다. 거대한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회사는 다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내 가족의 재판날.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기태는 징역 10년. 고 실장은 징역 8년의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어머니 역시 고의적 밀침으로 인한 특수상해치상으로 징역 5년형이 떨어졌다. 나는 방청석 맨 앞줄에 서서 죄수복을 입은 어머니와 동생이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로 끌려가는 걸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절망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내 이름을 목 놓아 불렀고 기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보았다. 나는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내 안의 모든 감정은 이미 제가 되어 날아가 버렸다. 텅 빈 공허함과 서늘함만이 남았다. 나는 뒤돌아 법정을 빠져나왔다. 법원 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법원 정문 앞 서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내게 다가와 허리를 감싸 안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앞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문은 굳게 닫혔다. 앞으로의 길에 가시밭길이 있을지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평온하고 행복할 것임이 틀림없었다. 가족이란 피를 나누었다고 다 가족이 아님을 뼈저리게 배웠다. 진정한 가족은 평온과 이해,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곁에 있는 내 진짜 가족을 찾아냈다. 법정의 무거운 원목문이 닫히며 숨막히는 긴장감을 법정 안에 가둬버렸다.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온 한 줄기 햇살이
피고인석에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는 어머니, 기태, 고 실장, 그리고 조폭 일당들을 비추고 있었다. 3일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드디어 재판장 입에서 선고가 내려졌다. 방청석엔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날 뿐 쥐죽은 듯 고요했다. 판사의 단호한 판결문은 그들이 썼던 오만함과 거짓의 가면을 무참히 부숴버렸다. 항상 명품을 휘두르며 철딱서니 없이 굴던 기태는 푸른 수의를 입은 초라한 겁쟁이로 전락해 있었다. 징역 10년이 선고되자 다리 힘이 풀려 주저앉은 기태를 교도관 2명이 양쪽에서 잡아 끌어 올렸다. 놈의 초점일은 눈이 방청석의 나를 찾으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나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옆에 선고, 실장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내내 기태가 시킨 일이라며 오열하던 그녀도 증거 앞에서는 꼼짝 못했다. 그리고 어머니, 호와 크루즈를 뽐내며 며느리 배를 쳐다보지도 않던 여자가 반백의 머리로 초췌하게 떨고 섰다. 며느리 유산에 이르게 한 특수상해죄로 징역 5년. 선고를 알리는 판사봉 소리와 함께 기태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울렸다. 그 차가운 쇳소리에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지나가는 기태의 옷자락을 줄여 발버둥 쳤다. 기태야! 내 새끼! 내가 미안하다! 그러더니 나를 향해 쉰 목소리로 애원했다.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써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나는 서윤의 손을 꼭 쥔 채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말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죗값 훌륭하게 치르고 오세요. 영치금 한 푼 들어갈 일 없을 겁니다. 나는 미련 없이 서윤을 부축해 법정문을 나섰다. 등 뒤로 들리는 어머니의 처절한 오열이 서서히 멀어져 갔다. 사건의 여파로 온 친척들은 감옥에 간 어머니를 외면했다. 내가 처분한 본가의 돈은 남은 자잘한 빚을 털어내고 서윤에게 맡겼다. 핏줄이 원수보다 무섭게 변한 세상에서 친척들은 나에게 그래도 잊고 살아라 라고 위선적인 충고를 던졌지만 나는 번호를 바꾸고 그들과의 연을 싹둑 끊어버렸다. 6개월 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며 우리 부부의 삶에도 다시 봄이 깃들기 시작했다. 회사는 건실해졌고 의리를 지켜준 직원들은 요직으로 승진했다. 서윤은 겉으론 웃었지만 밤마다 몰래 우는 날이 있었다. 아이를 잃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우리는 주말을 맞아 강원도 산사에 고즈넉한 사찰을 찾았다. 향을 피우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 뱃속에서 짧게 머물다 간 생명을 위해 천도제를 지냈다. 서윤의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절망이 아닌 아이를 평안히 보내주는 어미의 눈물이었다. 아가, 이젠 편히 쉬렴. 우리는 동해 바다로 향했다. 시끄러운 항구가 아닌 조용한 어촌 마을. 하얀 모래사장을 맨발로 걷자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서윤의 머릿결을 흩뜨렸다. 파도가 밀려와 우리가 남긴 발자국을 지우듯 자연은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부드럽게 씻어내고 있었다. 붉게 물드는 석양을 보며 나는 서윤을 뒤에서 가만히 안았다. 30년 넘게 효도라는 족쇄에 매여 스스로를 희생했던 내 삶. 그 독이 든 핏줄을 잘라내는 것은 죄악이 아니라 나와 내 진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존 본능이었다. 피가 이어졌다고 가족이 아니다. 아픔을 보듬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다. 서윤이 뒤돌아 내 눈가에 진 주름을 어루만졌다. 지난 6개월간 보지 못했던 환하고 진실한 미소였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몸 완전히 회복됐대요. 도진 씨, 몇 달 뒤면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심장이 잠시 멈췄다.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조폭 앞에서도 철창 앞에서도 흔들림 없던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그녀를 부서질 듯 끌어안고 끄덕였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 잘 될 거야. 저녁 바다는 평온한 자장가를 불렀다. 하늘엔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내 인생 가장 끔찍했던 폭풍우는 거쳤고 잿더미가 된 과거 위로 새로운 희망의 새싹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혹시라도 당신이 혈연이라는 이름의 독성 관계에 갇혀 있다면 다른 이의 탐욕을 위해 당신의 인생을 희생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용기를 내어 선을 긋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를 바란다. 평안영, 평안을 빈다.